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인수 국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 테리 사건 같은 경우 수미 테리가 접촉한 중단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그 당사자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이 국감장의 국정감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그리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인수 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황인수 국장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인수 국장,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 테리 사건 같은 경우 수미 테리가 접촉한 중단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그 당사자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이 국감장의 국정감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황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누가 믿습니까? 황인수는 어떻게 알아? 책자잖아요. 증인등록 좀 끝내봐요. 얼른 당장 벗어주세요. 국감장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시작되려면 본인이 황인수 국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얼굴 다 나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얼굴 다 나온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못 공개하세요? 여기 있는 얼굴이랑 본인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하셔도 됩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장에 출석해 있습니다. 증인의 기본적인 사항은 신원부터 확인이 돼야지 증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정상적으로 증인이 황인수 제1국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야만이 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조사 1국장이 마스크를 쓰고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최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지난 6월 19일 날 행안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황인수 조사 1국장은 임용되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화위라고 하는 것은 해방 전후에 국가폭력에 대한 그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황인수 조사 1국장은 국정원에 몸담은 사람이고 국정원은 과거에 국가폭력의 주체였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황인수 국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처리를 진화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 7월 11일 날 행안위에서 인혁처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계속 미루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난 8월 30일에서야 42일이 지난 8월 30일에서야 인사혁신처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과연 황인수 국장의 마스크를 쓴 행위가 복무규정을 위반하는가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질의에도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국정감사 바로 하루 전, 바로 어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겁니다. 인혁처의 처분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진화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저는 이것은 이 국가기관이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황인수 국장을 해임 결의를 해주시고 진화위원장은 엄중 경고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는 국민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황인수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 중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텔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된 자, 됐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장은 진화위에 지금 황인수 국장이라는 분이 재직 중인데 지금 서 있는 발언대에 서 있는 이 증인이 황인수 국장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증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시절 때의 활동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한 그 결과가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마스크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이미 여러 가지 SNS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신상 기록을 통해서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위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습니까? 우린 맞습니다. 자, 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 활동, 공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상에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강동 진화의 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됐습니다.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의 위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돼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냔 말이에요.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벗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얼굴에 쓰고 하게 하십시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증인에게 묻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잘 아시죠? 항일운동,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 그리고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서 왜곡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조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의 내부의 일반적인 공직 활동을 하면서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회 증언대에 나와서 국회에 출석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입니다. 다시 한번 증인께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위원장님, 그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마스크 해제가 그 이유로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약속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임하라고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네? 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부적절한 분이에요. 그만두시라고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네? 자체가 2차 가해인데 2차 가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저는 자. 연좌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김강동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대에 서야 될 황인수 제1국장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강동 도움을 주신 위원장에게 분들의 이야기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황인수인 걸 어떻게 알고서 질문하냐고. 자. 활동을 못 하시겠으면 그만두세요. 김강동 위원장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생각이 똑같은지. 신정원 위원장님, 네. 기관장으로서 직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기관장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벗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하시라고요. 조치.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뢰를 했고 조회를 받은 결과 미리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인력처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에서 개인한테 그 마스크를 그 남에게 위해가 가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국민 앞에 선 자리인데 벗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위원장의 판단이신 거죠? 국회에서 그 마스크를 안 벗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안 벗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를 모욕하거나 자, 국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롱하는 것과는 네. 다른 말씀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그리고 황인수 제1국장 이 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이 반하는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 때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서도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조사 1국장 황인수 국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본인도 얼굴을 노출을 꺼리고 있으니까 회의장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만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동 위원장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해직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결정문을 지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인수 제1국장의 마스크 착용을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제가 협조에 그런 설득이나 이런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만 제 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직원을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감사기관인 국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금 소속 기관의 기관 증인이 이런 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인이 28년간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또 협조해줬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도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김강동 위원장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위원장도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용민 사무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인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에 최순실, 박근혜의 관계를 경제공동체 논리를 동원해서 처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 아닙니까? 네. 더한 공동체 아닙니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명태균 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0월 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말이 20분의 1도 안 나왔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내가 감옥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7일 밤 보도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 정권의 리스크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를 받은 내역들입니다. 무려 8차례에 걸쳐 고발 및 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허위자료 제출, 자료 미보관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즉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사무총장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58건 외에도 자체 조사 14건, 대선 직전에는 매일매일 3,000명 이상의 면밀 조사도 9차례 실시합니다. 총 금액 3억 7,520만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인 3월 27일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되는데요. 윤석열 대세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문제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40.5, 이재명 18.8, 무려 21.7%의 차이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엔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23%, 이재명 23% 동률로 나옵니다. 표 2번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 6월달 조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9.1, 이재명 26.2, 12.9%의 차이가 납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21%, 이재명 24%,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뒤집는, 그것도 이렇게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왜곡 내지 조작됐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된 결과를 여러 언론과 정치 유튜버들이 퍼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이거 말고요. 머니투데이 보십시오. 3월 28일 윤석열, 이재명과 양자 대결시 20% 앞서 타자 대결서도 40% 돌파. 비슷한 시기 3월달 아시아경제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윤석열 40.5% 2위. 다 아까 얘기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를 근거로 한 보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만 원 정산을 위해서 당선인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용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옵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9일 명태균과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는 내일 김영선 후보 공천 발표될 테니 현수막도 바꾸고 건선 후비 준비해라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김영선 공천이 발표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권을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 회계에 국민의힘 선관위 보고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관한테서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되고 그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47조 2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정당의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129조 위반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무총장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법원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의견은 묻는 이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정보 여론조사의 결과값을 받아들일 때 지금 전제로 하신 것은 후보자가 직접 의뢰를 한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근데 만약 그게 맞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데 이미 이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으로 정할 때 조사와 수사가 양쪽으로 다 진행되는 경우에 국민들의 지금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다시 그 결과를 이첩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더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현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는 혐의는 그때의 공천 이런 중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중앙선관위가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권을 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뭐 불편하실 테니까 일일이 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지난 오전 질의에서 사무총장께서 26차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제공된 여론조사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확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차례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그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아주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선관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죠. 그게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비용으로 인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초과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이 속칭 그 세비 반띵을 했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형법상 공갈죄, 강요죄가 명태균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돼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의 대가로 매월 550만 원을 세비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실제로 줬어요. 강혜경 씨는 증거 자료가 다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하게 공천을 받은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뇌물죄에 해당하죠.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공천이라고 하는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명태균은 불법 기부, 불법 정치자금 요구 및 수령으로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공갈 및 강요죄,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뇌물 제공하고 직무 관련 대가를 수수했기 때문에 청렴 의무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는 정말 국기를 흔드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즉시 고발 조치를 하고, 물론 조사가 안 되는데 왜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무총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우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후견주의와 연고주의를 조장하죠. 누가 공식적인 그런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겠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선발을 추구하는 정당의 공천 관리를, 그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교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서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 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치적, 사법적 처벌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어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하고 이런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인 이런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것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모두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질문이 이루어져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네. 제가 또 질문이 하나. 잠깐, 사무총장이 이제 고발건에 대해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 구조상 이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시죠. 안건.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방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정치 테러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이송했던 일반 응급 의료 헬기, 소방 헬기와 관련돼서 제가 소방청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느냐, 권익위는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소방청 공무원 2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고, 남아영 전 소방청장도 그런 견해를 얘기한 적이 있죠. 저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2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그 자료 저희들이 그 의사에 그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에 이제 헬기가 저희들이 뜨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시계가 어떻고
또 구름이 운구가 어떻고 해가지고 확보가 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헬기를 뜰 수 있는 조건이면은 저희들이 그 소방 헬기를 그 전원에 그러니까 병원간의 이송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그 남아영 청장께서도 같은 뜻 맥락으로 답변을 한 거를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고 이제 5번에 그 건의기에서 5번에 그 징계하는 부분하고 그 제도 개선하는 부분 두 가지가 저희들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닥터 헬기에 있는 내용을 내용 부분이 좀 우리 헬기 있는 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범부처 헬기에 그 내용을 포함할지 말지는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게 아니죠. 소방 헬기의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닥터 헬기의 지침을 적용해서 소방청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라고 주장을 한 거죠, 분위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닭을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써야 되는데 예. 소 잡는 칼을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그 내부적인 절차와 또 검토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말해서 그 두 소방 공무원이 지침 위반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앞에는 주셨잖아요. 이미 매뉴얼상 특별한 문제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소방 응급 구조 헬기에 네. 그 활용하는 매뉴얼에는 위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